달빛 아래 맺은 붉은 서약, 춘향 전기, 만남의 서막, 이팔 청춘의 봄바람 제1장, 광한루의 봄바람과 두 마음의 마주침. 계절의 여왕이라는 봄이 찾아오면 지리산 자락 아래 남원 고을은 온통 분홍빛 매화와 노란 산수유꽃으로 물들곤 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 숙종 시절, 남원 고을에는 대대로 명망 높은 사대부 가문의 외아들이 살고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이몽룡이었습니다. 자라면서 글문이 넓고 이목구비가 수려하여 고을 안의 모든 이들이 그를 두고 장차 조정의 기둥이 될 제목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사서 삼경만 읽던 사내의 가슴에도 봄바람은 거칠게 몰아쳤습니다. 단오절을 맞이하여 온 고을이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던 어느 날, 몽룡은 책장을 덮고 방자에게 말했습니다. 방 안에만 앉아 있으려니 글자가 모두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구나. 남원에서 가장 풍광이 좋고 탁 트인 곳이 어디더냐? 도련님, 그렇다면 광한루가 제격입죠. 푸른 버드나무가 어우러지고 연못에는 연꽃이 피어오르니 신선이 논일던 곳과 다름없습니다. 몽룡은 방자를 앞장 세우고 말에 올라 광한루로 향했습니다. 과연 방자의 말대로 광한루의 풍경은 수려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봄볕은 따스하고 바람은 부드러워 마음이 절로 흥겨워지던 그때 저 멀리 푸른 버드나무 숲 사이로 무언가 하얗고 붉은 자락이 하늘을 가르는 모습이 몽룡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한 마리의 선악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듯 혹은 선녀가 하강하는 듯한 자태였습니다. 몽룡은 넋을 잃고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커다란 느티나무 가지에 메인 그네를 타고 허공을 가르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성춘향, 퇴기월매의 딸로 비록 신부는 기생의 자식이었으나 백옥 같은 피부와 서슬 푸른 기계, 그리고 대단한 학식을 겸비하여 고을 안에서 감히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정결한 처녀였습니다. 춘향이 그네를 구를 때마다 치맛자락이 바람에 흩날렸고 몽룡의 가슴 속에는 잔잔하던 호수에 돌을 던진 듯 거대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방자야, 저기 저 그네를 타는 처자가 누구더냐? 사람이냐? 아니면 달에서 내려온 선녀냐? 아이고, 도련님, 저 처자는 이 고을 퇴기 월매의 딸 춘향이옵니다. 기생의 자식이라 하나 행실이 조심스럽고 글재주가 뛰어나 양반가 규수들도 부끄러워할 정도이지요. 몽룡은 가슴이 두근거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글 공부만 하며 단단하게 닫아걸었던 소년의 마음장이 한순간에 열려버린 것이었습니다. 방자야, 당장 가서 저 처자를 이리로 불러오너라. 내가 직접 인사를 나누고 싶구나. 제2장 첫 만남의 설렘과 서약. 방자의 손에 이끌려 몽룡의 앞으로 걸어온 춘향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단단했습니다. 몽룡은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네, 오늘 광한루에 올랐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소. 처자의 고운 자태를 보니 내 마음이 온통 봄바람에 날아간 듯하오. 도련님, 과찬이십니다. 일개 시골 고을에 미천한 처자에게 어찌 그리 과한 말씀을 하십니까? 장차 큰 뜻을 품으셔야 할 도련님께서 가벼이 발걸음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춘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기생의 딸답지 않은 기품과 절제가 배어 있었습니다. 몽룡은 그 모습에 더욱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몽룡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춘향의 얼굴만을 그리워했습니다. 결국 그는 부모님 몰래 밤 깊은 줄 모르고 남원 고을의 후미진 곳에 자리한 춘향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두운 밤 등잔불 밑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시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몽룡은 먹을 가라
하얀 한지 위에 붉은 마음을 담아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춘향아, 내 비록 지금은 말 한마디 힘없는 선비에 불과하나 천지신명께 맹세하노니 내 너를 평생의 정인으로 삼고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바다가 마르고 바위가 닳아 없어질지라도 우리의 이 인연은 변치 않을 것이니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겠느냐. 춘향 역시 몽룡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신분의 벽이 높은 조선 사회에서 양반과 도련님의 가벼운 장난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몽룡의 눈에 서린 간절함과 단단함은 춘향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춘향은 자신이 아끼던 비단 손수건을 꺼내어 몽룡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 손수건에 깃든 제 마음도 도련님의 글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디 이 마음을 잊지 마시고 훗날 귀하게 되시더라도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달빛이 어스름하게 내려앉은 작은 방 안에서 두 청춘은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붉은 서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우의 서막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별의 눈물과 다가오는 그림자 제3장 한양으로의 이별. 가슴을 찢는 약조 행복한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무르익어 가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몽룡의 가문에 전해졌습니다. 한양 조정에서 몽룡의 아버지를 승정원 동부승지로 임명하여 당장 한양으로 올라오라는 어명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는 가문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경사였으나 몽룡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이었습니다. 당시의 엄격한 법도상 사대부 가문의 도련님이 시골 고을의 기생자식을 한양 대저택으로 당당히 데려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엄한 눈초리 앞에 몽룡은 차마 춘향의 존재를 밝히지 못하고 홀로 가슴을 쥐어짜며 흐느꼈습니다. 이별의 밤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몽룡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춘향의 집을 찾았습니다. 몽룡의 어두운 얼굴을 본 춘향은 이미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도련님, 한양으로 떠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문의 경사이니 기뻐하셔야 마땅한데 어찌 그리 슬퍼하십니까? 몽룡은 춘향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춘향아, 내 너를 두고 홀로 한양으로 떠나야 하니 내 가슴이 도련해지는 것 같구나. 이 못난 나를 용서해다오. 하지만 내 약조아마 한양에 가는 즉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글 공부에 매진하여 반드시 장원급제를 할 것이다. 어사가 되든 문관이 되든 내 반드시 출세하여 너를 당당하게 가마에 태워 한양으로 데려갈 것이니 제발 나를 믿고 기다려다오. 춘향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몽룡의 옷자락을 매만졌습니다. 도련님, 대장부가 큰 뜻을 품고 한양으로 가시는데 어찌 아녀자의 치맛자락에 매여 눈물을 흘리십니까? 가셔서 오직 학문에만 정진하십시오. 소녀는 이곳 남원에서 도련님이 돌아오시는 날까지 문을 닫아 걸고 오직 일편단심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부디 몸 건강히 다녀오십시오. 다음 날 새벽, 먼지 뽀얗게 일어나는 길 위로 몽룡의 말방울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춘향은 고개 마루에 서서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이별이었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만큼은 가슴 깊은 곳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신관사또, 변학도의 부임과 어둠의 시작. 몽룡이 떠난 후 남원 고을에는 거센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신관사또의 이름은 변학도였습니다. 그는 학식이나 백성을 돌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주색잡기와 화려한 연애만을 즐기는 탐욕스럽고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남원에 도착하자마자 변학도가 내린 첫 번째 명령은 고을 안의 모든 기생들을 소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관아마당에 수십 명의 기생들이 늘어섰으나 변학도의 눈에
차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짜증이 가득 섞인 목소리로 변학도가 호령했습니다. 듣자 하니 이 고을에 태기월매의 딸 춘향이라는 자가 그렇게 절색이라던데 왜 그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느냐? 당장 데려오너라. 이방이 조심스럽게 한 걸음 나아가 말했습니다. 사또, 춘향이는 비록 기생의 딸이나 전임 사또의 자제이신 이몽룡 도련님과 백년 가약을 맺고 정절을 지키고 있사옵니다. 그리하여 기생 명부에서 이름을 빼고 관아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있나이다. 변학도는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생의 자식이 무슨 정절이란 말이냐. 양반네 도련님이 시골 구석에서 장난삼아 한 약조를 믿고 사또의 명을 거역해 당장 그년의 머리채를 잡아 관아마당으로 끌고 오너라. 포졸들의 거친 손에 이끌려 관아마당으로 끌고 온 춘향은 낡은 무명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고고한 자태를 잃지 않았습니다. 변학도는 춘향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자마자 탐욕의 침을 흘리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춘향아, 네가 전임 사또의 아들과 약조를 했다지만 그는 이미 한양의 화려한 판도에 취해 너 같은 시골 처자는 잊은 지 오래다. 이제 내 수청을 들고 나와 함께 부귀영화의 단맛을 누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내 너를 정실부인 못지않게 귀하게 대접해주마. 춘향은 고개를 바짝 들고 변학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사또,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제게는 이미 목숨을 바쳐 약조한 정인이 있사온데 어찌 사또의 수청을 들 수 있겠습니까? 비록 제 몸이 부서지고 목이 달아날지라도 사또의 명은 따를 수 없습니다. 변학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고을 안의 모든 이들이 제 말 한마디에 벌벌 떠는데 일개 기생의 딸이 제 제안을 대놓고 거절하며 신념을 논하니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것이었습니다. 이 발칙한 년이 어디서 감히 사또를 능멸하느냐. 전연의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라. 여봐라. 당장 전연에 큰 칼을 씌우고 모진 매를 쳐라. 전, 지옥 같은 고초와 암행어사의 출두 제오장, 피로 물든 정절과 옥중의 밤, 매서운 태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굵은 버드나무, 매가 춘향의 가녀린 다리와 등 위로 사정없이 내리쳐졌습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관아마당에 울려 퍼질 때마다 춘향의 고운 살점이 찢어지고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차마 눈을 뜨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변학도의 잔인함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매가 한 대씩 내리쳐질 때마다 춘향은 비명 대신 몽룡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시로 읊조렸습니다. 한 대를 치니 내 마음은 일편단심이요. 두 대를 치니 도련님을 향한 불타는 정절이라. 30대를 치고 40대를 쳐서 내 몸이 고기반죽이 될지언정 내 마음 속에 이몽룡이라는 이름 세 글자는 절대 지우지 못할 것이다. 춘향의 서슬푸른 기계에 매를 치던 형방마저 손을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변학도는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전연을 당장 저 어둡고 습한 지하 감옥에 가두어라. 내 생일 연애날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전연의 목을 베어 마당에 걸 것이다. 목에 무거운 나무칼을 쓴 채 어두운 감옥 바닥에 쓰러진 춘향은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품 안의 비단 손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밤마다 쥐가 들끓고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곳에서 춘향은 오직 몽룡이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한편 한양으로 올라간 이몽룡은 춘향과의 약조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오직 책만을 바라보며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마침내 조정에서 열린 과거 시험에서 몽룡은 황제의 감탄을 자아내는 기가 막힌 명문장을 써내려갔고 당당히 장원급제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왕은 청년 몽룡의 올곧은
기계와 영리함을 높이사 그에게 붉은 어인을 찍은 마패를 하사하며 전라도 지역의 비리를 역결하는 암행어사의 임무를 내렸습니다. 몽룡은 왕의 명을 받들자마자 남원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어사복 대신 일부러 다 떨어진 베옷을 입고 갓은 부러진 것을 쓴 채 거지에 몰골을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변학도가 남원 고을에서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정인 춘향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비밀리에 조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6장 거지 몰골의 재회와 눈물의 밤. 남원 고을 경계에 들어선 몽룡은 밭을 갈던 농부들을 붙잡고 슬쩍 고을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농부들은 한숨을 쉬며 변학도의 폭정과 춘향의 가슴 아픈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이소. 새로운 사또는 백성들 고열을 짜내느라 바쁘고 저 착한 춘향이는 전임 사또 아들놈 기다리다가 다리가 다 부러진 채 내일 모레 죽게 생겼심더. 한양간 양반놈들은 다 똑같지요. 가더니 소식 한 장 없고 불쌍한 건 우리 춘향이뿐입니다. 몽룡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관하로 들이닥쳐 변학도의 목을 치고 싶었으나 확실한 물증을 잡고 완벽한 판을 짜기 위해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 길로 밤중에 춘향의 집을 찾아가니 어머니 월매는 거지에 몰골을 한 몽룡을 보고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 서방 장원급제에서 가마 타고 올 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우리 춘향이는 자네만 믿고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자네가 거지가 되어 나타나면 이제 우리는 누굴 믿고 산단 말인가. 몽룡은 울부짖는 월매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네, 비록 가문이 기울고 글 공부에 실패하여 이 지경이 되었으나 춘향이의 얼굴은 마지막으로 한번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를 감옥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월매의 안내를 받아 한밤중 비밀리에 춘향이 갇힌 옥사로 향했습니다. 창살 틈새로 비쳐드는 희미한 달빛 아래 목에 무거운 칼을 쓴 채 피투성이가 되어 신음하는 춘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몽룡은 창살을 붙잡고 목이 메어 불렀습니다. 춘향아, 춘향아, 내가 왔다. 이 못난 몽룡이가 왔어. 춘향은 꿈결 같은 목소리에 겨우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정인임을 알아보았으나 그의 옷은 다 찢어지고 얼굴은 초췌하기 이를 데 없는 거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보통의 여인이라면 절망하고 원망했겠지요. 하지만 춘향은 도리어 몽룡의 손을 창살 사이로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어찌 이리 늦으셨습니까? 하지만 와주셨으니 되었습니다. 거지의 몰골이면 어떻고 천안처지면 어떻습니까? 제 눈으로 도련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았으니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어머니, 제 옷가지를 모두 팔아 저 불쌍한 도련님께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 주시고 한양으로 올라갈 여비를 마련해 주십시오. 도련님, 소인은 모레 사또의 생일날 죽게 될 것입니다. 제가 죽더라도 저를 잊지 마시고 부디 건강하셔야 합니다. 몽룡은 창살에 머리를 기대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원망하기는커녕 거지가 된 자신을 먼저 걱정하고 안위하는 춘향의 깊은 사랑에 몽룡의 가슴 속에는 변학도를 향한 서슬푸른 분노와 춘향을 향한 거대한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춘향아, 울지 마라. 내 비록 지금은 이런 모습이나 천지신명이 너의 정절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모레 사또의 연회날 하늘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니 제발 조금만 더 버텨다오. 결, 완전한 파멸과 정의의 실현. 제7장 금준미주 천인혈. 변학도의 몰락. 마침내 변학도의 생일 연회 날이 밝았습니다. 남원 관아는 전라좌우도의 탐관오리들과 권세가들이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상 위에는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만든 산의 진미와 최고급 술인 금준미주가 가득했습니다. 풍악 소리가 드높고 기생들의 춤사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변학도는 술에 취해 거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 떨어진 옷을 입은 몽룡이 연회장 구석으로 슬금슬금 걸어 들어왔습니다. 포졸들이 거지를 쫓아내려 하자 몽룡은 대담하게 변학도의 앞으로 나아가 말했습니다. 사또, 내 지나가는 과객이 온데 오늘 사또의 탄신일을 맞아 시 한 수 바치고 술 한 잔 얻어 마시고자 합니다. 대단한 잔치에 시 한 구절 읊는 것이 운치 있지 않겠습니까? 변학도는 기분이 좋은 터라 코웃음을 치며 지필목을 던져주었습니다. 오냐, 거지놈이 시를 쓴다니 가당치 않다만 어디 한번 써보거라. 만약 시구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장 내 놈의 다리를 몽둥이로 다스릴 것이다. 몽룡은 붓을 잡아 번개 같은 속도로 한지 위에 네 구절의 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탐관오리들의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금중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방가요는 만성고라. 총누락시 민누락이요, 가성고처 원성고라. 금잔의 아름다운 술은 천명백성의 피요, 옥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촌농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 풍악 소리 높은 곳에 백성의 원망 소리 높도다. 시를 받아든 이방과 운봉 영장이 글을 읽자마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객이 쓸 수 있는 글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을 베러온 서슬푸른 암행어사의 경고임을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눈치 빠른 관리들은 슬금슬금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변학도가 취해 호통을 치던 바로 그 순간 몽룡이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나가 품 안에서 번쩍이는 붉은 마패를 하늘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그 외침이 남원 고을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청파역졸 수십 명이 사방에서 담장을 넘어 들이닥쳤고 번쩍이는 창검이 연회장을 애워쌌습니다. 풍악을 울리던 악공들은 악기를 버리고 도망쳤고 술잔을 들던 관리들은 바닥에 엎어져 벌벌 떨었습니다. 변학도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몽룡의 발밑에서 살려달라며 싹싹 빌었습니다. 저 탐관오리 변학도를 포박하고 그동안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재물을 모두 몰수하여 곳간을 열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몽룡의 추상 같은 명령에 남원의 모든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제8장 에필로그. 다시 피어난 매화, 영원한 사랑. 모든 소란이 정리된 후 몽룡은 가장 먼저 지하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칼을 쓴 채 마당으로 끌려 나온 춘향은 여전히 눈앞의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거지 도련님인 줄 알았던 정인이 화려한 어사복을 입고 마패를 쥔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몽룡은 천천히 다가가 춘향의 목에 매여 있던 무거운 나무칼을 직접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피 묻은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춘향아, 고개를 들거라. 네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정절이 마침내 하늘을 감동시켰구나. 이 못난 몽룡이가 장원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되어 너를 구하러 왔다. 나와의 약조를 지켜주어 고맙구나. 춘향은 그제야 눈앞의 정인이 진짜 어사대감이 되어 돌아왔음을 깨닫고 몽룡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구경하던 남원의 모든 백성들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재회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기뻐했습니다. 이후 몽룡은 춘향을 당당하게 화려한 가마에 태워 한양의 대저택으로 데려갔습니다. 몽룡의 부모님 역시 춘향의 지독한 정절과 높은 학식에 감탄하여 그녀를 가문의 당당한 정실 부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춘향은
훗날 정렬 부인이라는 높은 봉작을 받았고 두 사람은 평생을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아들과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고 가혹한 폭정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성춘향의 붉은 정절과 이몽룡의 단단한 의리. 두 사람의 이야기는 조선 땅 구석구석 장터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가슴 속에도 시들지 않는 매화 향기처럼 오래도록 아름답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이 밤, 당신의 마음 속에도 변치 않는 단단한 약조 하나쯤 품고 계시는지요? 지금까지 이야기 주머니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